제일 큰 녀석이죠. 이 녀석이 제일 커요. 육류, 생선, 달걀, 두류 해서 아까 뭐 역시 계로화에 있던 젤라틴화가 꽤 많이 있었고, 흔하진 않지만 그 고기에 연화하는 게 한 번 있었고요. 생선도 비린내 한 번, 어묵 한 번, 뭐 식혜 한 번 해서 하나하나씩 나오죠. 달걀은 저장 중 변화 있었고, 응고성 관련한 뭐 실험도 있었고, 뭐 사실 이걸 응고, 기포, 청징제 다 종합해서 나오는 형태의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기포성은 이제 최근에 한번 서술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의외로 콩이 지금 16, 17년 해서 최근에 나오더라고. 예전에 된장문자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또 등장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다 이제 단백질의 변성이라고 하는 공통 요인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용들을 좀 연결해서 보실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젤라틴만 나오지 않고 뭐 젤라틴하고 다른 게 연결되고 어묵하고 다른 게 연결되고 그래서 두 가지 정도를 섞어서 내시는 경우가 좀 많아요. 자, 그러면 250페이지에 육류의 조리에서 콜라겐의 젤라틴화를 한번 볼게요. 네, 요거 보시면 250페이지 보시면 첫 문제가 이제 사태하고 안심인데 사태하고 안심이 어딘지 모르시면은 힘든데 안심은 거의 그 결합 조직, 그러니까 콜라겐이 거의 없는 조직이고요. 사태는 반대로 이제 콜라겐이 좀 많은 조직이에요. 그래서 둘 다 이제 찜 요리를 할 때 이제 찜을 할 경우를 비교해 설명을 하고 찜을 할 때 가열에 의해서 연하게 조리가 되는 방법을 설명해 봐라. 그래서 뭐 답지에 드리긴 했지만 그러니까 안심하고 사태가 있으면 둘 다 일단 근육 조직들은 둘 다 이제 근섬유 근육들은 있고 근육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결합 조직이라고 하죠. 결합 조직이라고 해서 이제 콜라겐 부분이에요. 우리는 결합 조직 중에서도 콜라겐을 주로 보게 되죠. 이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여기는 소량이 있고 여기는 다량이 있어요. 그래서 근육성, 그러니까 고기 조직이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제 콜라겐 함량이 서로 다르니까, 안심으로 찜을 할 경우에는 콜라겐 상관없이 요 근육만 익으면 돼요. 그렇죠? 단백질만 익으면 되죠. 근데 이거는 단백질은 열을 받으면 처음엔 좀 이렇게 부드럽게 익지만, 오래 익으면 안에 있는 수분이 다 빠져나가면서 뻣뻣해져요. 그래서 안심인 경우에는 오래 익히는 걸 권하지 않아요. 예.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근육 조직이 익을 정도까지만 익혀주면 되고 반면에 사태는 근육도 있지만 굉장히 다량의 콜라겐이 있는데 이 콜라겐은 굉장히 질겨요. 그래서 열을 가해서 익혀주면 얘는 제거가 안 돼요. 대신에 이거는 열에다가 반드시 수분, 물을 넣어서 가열을 해주게 되면 뭐 콜라겐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열을 하는데 여기 물이 들어가겠죠? 물을 넣어주시면 젤라틴화가 돼요. 그리고 젤라틴은 굉장히 부드러운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 콜라겐을 수분하고 물하고 열을 가해서 콜라겐이 이제 젤라틴으로 변성이 되는 거죠. 새로운 형태의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훨씬 더 조직이 부드러워져요. 그러니까 오래 익히면 오히려 쏙쏙쏙 이제 그 살이 빠져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오래 익히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찜으로 하더라도 안심은 제 그 근육 조직만 익으면 되니까 장시간 끓이지 않지만 사태로 할 경우에는 오랫동안 끓여야만 콜라겐이 젤라틴화가 돼서 이제 충분하게 부드러운 상태로 먹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맥으로 쓰던 문제예요. 예. 근데 이제 정확히 뭐 어디까지 쓰라는 말은 없는 거죠. 자, 그걸 갖고 아까 봤던 요 젤라틴화를 갖고 2010년도 문제가 이제 우족 만들기예요. 우족 갖다가 여기 족편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우족을 갖다 놓고 씻어서 푹 끓였겠죠. 여기에 이제 물과 가열이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식혀요. 식히면은 굳어져요. 딱딱해져요. 그래서 썰어주면은 족편이 된다. 자, 그러면서 거기와 관련된 지문들만 갖다 놓은 건데 이제 여기 우족 냉각 사이에 여기 가는 물을 넣고 끓이는 과정이에요. 이 단계에서는 섬유상 가닥이 풀리면서 수용성 물질이 된다. 자, 그래서 섬유상 가닥은 콜라겐이에요. 여기다 콜라겐 적어주시고 풀리면서 수용성 물질이 된다 그러면 젤라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콜라겐이 젤라틴화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고, 조리된다 해서 여기 옆에다가 변성이 됐습니다 라고 하나 적어주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 단계 고기를 부드럽게 연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결합 조직이 적은 부위의 가 단계는 고기를 연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결합 조직이 적은 부위를 조리할 때 좋냐? 아까 여기서 가닥에 풀리는 게 콜라겐이라 그랬잖아요. 또 콜라겐이 적은 걸 굳이 이렇게 쓸 필요 없죠. 그래서 결합 조직이 많은 부위에 적합하겠죠. 그 다음에 요 가 단계에서는 단백질의 펩티드 결합이 분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자, 이거는 사실은 이제 단백질의 1차부터 4차 구조를 아시면 되죠. 그래서 1차가 펩티드, 아미노산에서 단백질은 첫 번째 단계가 되고 2차가 되면은 뭐 구부러지든지 이렇게 해서 2차 결합들이 생기고 3차부터는 생물학적인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활성이 띄게 되잖아요. 그래서 단백질로 있고 싶으면 1차 구조인 펩티드 결합이 남아 있어야 되죠. 그래서 풀어진다가 이제 오답이 됐던 그런 내용이죠.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다 보니까 이제 기억본만 됐고요. 자, 251페이지에 그 관련 기술 보시면은 이제 묵국을 끓이기 위해서 우둔 부위를 구입을 하냐, 그리고 이제 오래 놓고 끓이려면 양지가 좋냐, 이런 내용도 지문에 있었고, 뒤에 가서 보시면 2006년 거에는 똑같이 이제 양지, 그쵸? 이제 똑같이 결합 조직 많은 걸로 할 때 왜 약한 불에서 장시간 끓이느냐, 콜라겐 젤라틴화죠. 2007년 것도 보시면은 족편, 지금 요거 족편이죠, 족편. 요거 만드는 과정이 또 한 번 나왔고, 첨가물질 영향해서 설탕, 산, 효소는 이제 겔하고 좀 방해 마이너스가 되고, 염류 넣으면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출제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2015년도에서는 젤라틴을 갖고 푸딩을 만들어줬는데, 그 푸딩이 부드러울 만한 요인이 뭐냐? 바로 2007년도에 있잖아요. 설탕을 넣을 수도 있고, 산도 가능하고, 효소도 가능하다 그랬죠. 그쵸? 그 요인들 중에 하나 쓰기였고. 그러니까 출제가 굉장히 여기저기 많이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젤라틴화를 한번 봤고요. 네, 원래 전공과 할 때, 섬유상으로 원래 이렇게 얽혀 있거든요. 이게 콜라겐이. 근데 가열을 해주면 이렇게 풀어져요. 물 넣고 가열해 주시면. 그래서 이제 콜라겐의 젤라틴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252페이지 가시면 이제 육류의 연화하고 나오죠. 그래서 고기해서 연화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콜라겐이 많으면 습열 조리를 해주시면 된다가 있었고, 또 하나 이제 나오는 게 이제 그 연육제라고 해서 키위 같은 이런 열대 과일류에는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253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이제 253페이지 첫 줄에 있는 것처럼 키위즙에는 이제 단백질 분해 효소의 일종인 액티니딘이 있어요. 그냥 프로테아제라고 퉁 쳐서 부르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그 프로테아제를 함유하고 있는 그 원천별로 효소 이름을 따로 불러요. 그래서 액티니딘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 아래 박스 가서 보시면은 이제 육류의 연화에서 세 번째에 파파야에는 파파인,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린, 무화과엔 피신, 키위에는 액티니딘, 이렇게 해서 열대 과일별로 조금 효소의 이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효소가 들어가면, 자, 우리 앞에서는 변성을 하면서, 자, 아미노산에서 단백질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1, 2, 3, 4의 그 구조들을 갖게 돼요. 그래서 최소한 1차 구조가 되려면 펩티드 결합이 살아있어야 돼요. 펩티드 결합이 뭐예요? 그러면은 영양 쪽 가셔서 아미노산에서 카르복실기하고 아미노기가 사이에 물 빠지면서 결합하는 거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요 결합이 살아있어야만 단백질이에요. 그 전에는 아미노산이에요. 자, 그래서 앞에 봤던 그 콜라겐이 젤라틴화 되는 거는 요 1차 구조가 마저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펩티드 결합이 살아있게 되고, 반면에 지금 우리가 볼 그 연육제에서 말하는 액티니딘이나 프로테아제는 이 펩티드 결합을 분해를 해서 아미노산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차 구조 없이 단백질이 아닌 아미노산 상태로 가게 되는 조금 다른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줬는데, 하나는 키위즙,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생키위즙이면 두 번째 거는 가열을 했어요. 열을 가해서. 지금 우리 효소 갖다 열 받게 하는 거 굉장히 많이 봤어요. 식혜도 보고, 아까 갈변 효소도 보고, 지금 또 보는 거죠. 그래서, 키위즙을 가열을 해서 안에 있는 효소를 다 죽인 상태로 사용을 해서 둘 다 이제 고기를 재웠더니 나중에 관능, 그러니까 맛, 씹힘, 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 본 거죠. 그래서 252페이지의 문제를 보시면 이 실험에서 예상이 되는 결과를 조리 원리 측면에서 설명을 하는데, 그 다음에 설명가 두 개 어떻게 차이가 납니다.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젓갈, 그렇죠? 식혜 말고 젓갈이 나온 거죠. 젓갈의 발효 원리와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차이가 나는지 쓰는 거죠. 자, 일단은 당연히 이 액티닌이 살아있는 첫 번째 소고기가 훨씬 부드럽겠죠. 그렇죠? 부드러울 것이고, 그 다음에 아미노산들이 나왔으니까 약간 이제 그 구수한 맛이라든가 독특한 맛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맛하고 식감 갖고 비교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53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젓갈하고 지금 있는 액티닌이 그 효소의 공통적인 부분은 둘 다 단백질을 분해를 해서 아미노산을 만든다라는 점에선 똑같아요. 근데 차이를 보게 되면은 이제 젓갈은 그렇게 나온 분해산물을 안에 있는 균류들이 한 번 더 발효를 시키죠. 그래서 좀 독특한 풍미를 준다는 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젓갈의 발효 원리, 그렇죠? 저 발효 원리가 요 실험에서는 그냥 분해가 있고 젓갈에서는 분해와 발효 두 가지 모두 다 있습니다. 라고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